요가 매트 위에서 명상을 하며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첫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수축이었지만 금세 더 잦아지고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제 아이, 제 작은 천사가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비서인 강 실장님은 중년에 침착하고 매우 전문적인 분으로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제가 몇 달 전부터 로열 출산 패키지를 예약해둔 대한국제병원의 응급 한라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급 분만실, 한국 산부인과계의 황금손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의사를 필두로 한 최고의 의료진까지 모두가 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시의 밤을 갈랐습니다. 저는 들것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얹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 곧 엄마 만날 거야. 우리 같이 힘내자. 저는 제가 돈을 주고 산 전문성과 최고의 서비스를 완전히 믿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태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의 계획은 하늘의 뜻을 이길 수 없나 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병원으로 오던 중 사거리에서 큰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려 제 응급 분만을 바로 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저를 직접 마중 나온 병원장은 급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에게는 예비 방안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실 수 없지만 다른 의사를 배정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막 스카우트해온 최고의 외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독일에서 수년간 연수했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 이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출산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바로 박민준 의사 선생님을 부르겠습니다. 박민준,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지만 어째서인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해서일 겁니다. 그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저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모자의 운명을 병원과 낯선 박민준이라는 의사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VIP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현대적이고 호화로웠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혈압을 재고 기구를 준비하는 등 모든 것이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다행이다. 박민준 선생님이 계셔서. 이번 케이스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맞아. 선생님 오시고 나서 우리 과에서 어려운 케이스들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데. 몇 분 후 분만실 문이 열리고 녹색 수술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눈만 드러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급하지만 매우 안정적인 걸음으로 걸어왔고 그의 모습에서는 최고의 의사다운 자신감과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간호사에게 차트를 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글자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환자 이서연, 30세, 초산 38주, 여가, 조기 진통 및 양수 파열 징후, 특이 병력 없음. 그가 읽는 목소리는 낮고 익숙했습니다. 제가 되어 사라진다 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갑자기 굳어버렸습니다. 진통마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 우연히 겹칠 수는 없어. 저는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어 그 의사의 눈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깊고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확고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고 5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바라보았던 그 눈. 민준, 오빠. 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제 거친 숨소리에 섞여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차트에서 고개를 번쩍 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운 전문가의 눈빛에서 극도의 경악과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져 하얀 종이들이 흩날렸습니다. 서연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부른 최고의 의사. 지금 이 순간 우리 모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얄궂게도 제 전 남편 박민준. 그가 곧 직접 받아내야 할 아이를 버린 바로 그 아빠였습니다. 개인 병원이 파산하고 처가에서 쫓겨난 후 그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으로 바로 이 국제병원의 외과 의사 자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고 죄 많은 과거를 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그에게 이런 재회,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없는 속죄의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분만실 전체가 갑자기 무서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기에 규칙적인 삑삑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간호사, 의사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단지 병원의 자랑인 유능한 의사와 이 미스터리한 VIP 환자 사이에 매우 복잡한 과거가 있는 것 같다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여전히 석상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제 높이 솟은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스크 뒤에 그의 얼굴색은 충격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악으로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이 아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배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몇 개월이야? 누구 아이야? 너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의 머릿속은 지금 수천 가지 가설로 뒤죽박죽일 것입니다. 그는 제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좋은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통, 질투, 그리고 상실감과 허탈함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버렸지만 제가 자신 없이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전보다 더 격렬한 진통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도 그와 다툴 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저는 원망이 섞인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비명은 민준 오빠의 혼란에 찬물을 끼얹 듯 그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이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장갑을 다시 끼고 간호팀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침착하고 단호하며 위험 있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태아 심박수 저하, 산모 혈압 상승, 여가로 인한 난산 위험, 보조기구 준비, 서둘러. 팀 전체가 즉시 긴박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제 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 많은 전 남편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의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었고 이전보다 훨씬 헬쑥하고 마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면서도 이상하게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침착해야 해. 개인적인 감정은 전부 잊어버려. 아이만 생각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 그렇게 나를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이를 안전하게 꺼내줄게. 알겠어?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눈이었지만 이제는 회피나 죄책감이 아닌 의사로서의 굳은 결의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얄궂게도 지금 제가 우리 모자의 목숨을 온전히 맡겨야 할 사람이 바로 저를 배신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출산은 예상대로 매우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여가인데다 조기 진통까지 겹쳐 저는 몇 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거의 기진맥진했습니다. 몇 번이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굳건하고 힘있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힘내, 서연아,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생각해. 그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깨달은 진실로 제게 힘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력 끝에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그 맑고 힘찬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분만실의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났구나. 아들이에요. 3.2kg. 아주 잘생기고 건강해요.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온몸의 긴장이 풀렸고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오빠를 보았을 때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수건에 쌓인 작고 붉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 높은 코, 심지어 귓바퀴까지 그를 빼닮은 얼굴을요. 모든 의심이 풀렸습니다. DNA 검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그의 핏줄이었습니다. 이 아이, 그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나를 닮았어.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사실대로 말해줘.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피곤함과 만족감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하고 유능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진실과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마주한 한 남자, 한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핏줄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는 신성한 10개월의 여정 전체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무참히 버렸던 바로 그 아이를 직접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씁쓸한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제 병상 옆 분만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죄인의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가야, 미안하다. 그는 모든 의료진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 말들만 되풀이했습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은 그의 안에 있던 모든 죄책감, 후회, 그리고 뒤늦은 행복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깥에서는 또 다른 태풍, 즉 질투와 시기의 태풍이 이 신성하고 비극적인 순간을 파괴하기 위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구독자 여러분, 그 극적이고 눈물겨운 출산 끝에 저는 VIP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했을 공간이었죠. 병실이라기보다는 작은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큰 유리창 너머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고요한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제 아들, 작고 붉은 천사는 침대 옆 예쁜 아기 침대에서 얌전히 누워 가끔씩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힘든 출산으로 몸은 여전히 아프고 지쳤지만 마음속은 전례 없는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혼자 싸워서 아이를 안전하게 이 세상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굴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의사로서의 임무를 마친 후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말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 우리 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안타까움,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아이를 만져보고 싶지만 감히 그러지 못하는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그쪽을 쳐다볼 때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몇 번 사과하려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무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태풍은 상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마침내 닥쳐왔습니다. 최유라의 남편인 박민준 의사가 미스터리한 VIP 환자의 출산을 도왔고 그 환자가 바로 그의 전처라는 소문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입이 가벼운 간호사 때문이었거나 혹은 운명의 장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박 여사와 유라의 귀에 불길처럼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자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 병실 문이 노크도 허락도 없이 난폭하게 열리며 천지가 울리는 굉음을 냈습니다. 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여자, 박 여사와 유라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찢어밟길 준비가 된 분노한 암사자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입고 있던 명품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임신 막달임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하이힐을 신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저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불꽃 튀는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얼굴을 들이밀어 박 여사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복도를 울렸습니다. 다른 병실의 의사들과 환자들이 호기심에 나와볼 정도였죠. 내 아들한테 차이고 나서도 아직도 달라붙어? 무슨 수작을 부려서 내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내년 애를 받게 만든 거야? 돈 좀 있다고 이런 후진 병실에 들어오면 대단한 줄 알아. 이 뻔뻔한 여우 같은 년. 유라는 침대 곁으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다가 잠든 제 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아들까지 낳았네. 축하해요, 언니. 그녀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누구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인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놈이랑 애를 만들었대. 참 빠르네. 아니면 일부러 함정을 파서 이 잡종 같은 애를 이용해 우리 가정 파탄내고 민준 오빠 다시 꼬시려는 건가? 그녀는 저를 모욕하고 어른들의 원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 무고한 아이까지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를 향한 어떤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제 아이를 말 한마디라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출산 후의 고통이 쑤셔왔지만 마음속의 분노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두 분, 당장 나가세요. 여긴 병실이지. 두 분이 와서 행패 부릴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행패, 오늘 내가 아주 끝장을 내주마. 박 여사는 간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돈 좀 있다고 이 VIP실 들어오면 뭐라도 된 줄 알아. 우리 며느리한테서 민준이 다시 뺏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며느리는 내 귀한 장손을 품고 있다고. 너랑 내 잡종 같은 애는 어림도 없어. 어머니, 유라야.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까지 방구석에서 얼어붙어 있던 민준 오빠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달려나와 우리 모자 앞을 가로막고 마치 병아리를 지키는 어미닭처럼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집이 아니라고요. 조용히 안 해요. 당장 나가세요. 네가 감히 제 편을 들어. 박 여사는 아들에게 돌아서서 그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쟤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모자 욕하는 거 몰라? 네가 전처랑 바람 피웠다고들 한다고.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그만하세요. 민준 오빠는 절망과 고통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제가 잘못했고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이상 잘못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랑 유라는 어서 돌아가세요. 안 가. 오늘 내가 전현한테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줘야겠어. 유라는 질투심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민준 오빠를 밀치고 제 아들이 누워있는 아기 침대로 돌진했습니다. 소란 때문에 아기는 이미 몸을 뒤척이며 울음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저와 민준 오빠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고통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대에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끔찍한 순간 유라의 손이 제 아이에게 닿기 직전에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문 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방 안이 얼어붙었고 모두가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매우 근엄한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비서이자 개인 변호사인 강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전문 경호업체에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2명과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박 여사 모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군데 여기 와서 일해? 박 여사는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과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녀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여전히 제 아기 침대 옆에 얼어붙어 있는 유라에게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최유라 씨, 맞으십니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 한 대형 투자자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저희는 최유라 씨의 부친인 대한제약 최영민 회장께서 입찰비리, 가짜약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탈세 행위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뭐라고요? 유라는 입을 떡 벌리고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깨끗하게 사업하셨어요. 당신들 지금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라고요. 강 변호사는 비웃으며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최 회장이 어떤 관리로부터 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증거, 이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중요 증인들의 진술까지 저희는 이미 경찰 조사기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시간쯤 최유라 씨의 부친과 삼촌, 숙부들, 그 라인에 있던 모든 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을 겁니다. 그는 경찰관 2명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씨와 박 여사님, 두 분은 산모의 병실에 무단 침입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법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거대한 제약 제국이 단 한마디에 무너진 것입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병원이 파산한 것부터 사돈댁이 몰락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무서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바로 그녀가 알도 못 낳는다며 무참히 버렸던 시골뜨기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막장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박 여사와 유라에게 조사를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라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야 자신이 졌다는 것,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무능한 며느리의 손에 비참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이 저를 지나쳐 끌려나갈 때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과 냉담함이 섞인 눈으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아마 그녀가 평생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후 방 안에는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민준 오빠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자신의 병원이 무너졌는지, 왜 처가가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배신한 전처가 얼마나 무서운 배경과 힘을 가졌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 2번 다시는 얻지 못할 기회, 미래를 잃은 것입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병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익숙한 행동이었지만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아, 그는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나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내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어.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염치도 없어. 나한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그는 잠든 작고 어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를요. 내가 저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해줘. 아이에게 보상할 기회를 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뭐든지 다 할게. 너희 모자를 위해 개처럼 소처럼 일할게. 그냥 아이가 크는 걸 보고 싶어.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듣고 싶어. 제발, 제발, 부탁이야.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터져나오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까? 제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엄마와 아이를 무참히 버리고 불의 앞에서 침묵했던 아빠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보고 다시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어나요, 박민준 씨. 저는 원망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개나 소가 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내 아이의 아빠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아이 몸에 흐르는 피는 당신의 피니까요. 제가 당신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을 수도 없고 제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민준 오빠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서연아, 아이를 만나고 돌보고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할 권리가 있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아이의 아빠로서만요. 우리 사이는 정말로 끝났어요. 당신이 당신 어머니와 그 여자가 날 모욕하는 걸 침묵으로 지켜봤던 그날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랑은 지붕 없는 집과 같아서 폭풍우를 막아줄 수 없어요.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제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어서 예전처럼 아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잃었습니다.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우리 모자의 행복을 지켜보며 남은 평생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그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일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이후 유라의 가족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와 박 여사 역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경력도, 가정도,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여자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야망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싱글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돈, 지위,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제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잔혹하게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 곁에서 누리는 저의 평화와 행복, 그것이 바로 저를 배신한 자들에게 가장 달콤하고도 씁쓸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여유로운 노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서연 씨의 여정, 연약한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잿더미 속에서 강인하게 다시 태어난 그 눈물겨운 여정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많은 감정의 여운을 남겼을 것입니다. 사람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의 통쾌함, 그리고 죽어버린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극적인 사건들이 지나간 후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바로 삶과 사랑,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의 선택에 대한 적나라하고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서연과 민준의 사랑은 한때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겪으며 희생과 공감으로 쌓아 올린 사랑이었죠. 하지만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한쪽은 5년의 사랑, 다른 한쪽은 레드카펫이 깔린 명예와 성공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민주는 주저없이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성공의 발판이 되어줄 아내가 필요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발판과 장신구를 혼동했습니다. 진정한 발판은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가장 튼튼한 발판은 바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고 이해하고 나누며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여자입니다. 서연은 그녀의 사랑과 조용한 희생으로 한때 그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유라라는 비싼 장신구를 맹목적으로 쫓다가 결국 그 장신구가 깨졌을 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결혼의 문턱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혼은 물질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할 수 있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곁에 있을 때 가장 나 자신다울 수 있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야망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는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한 번 잃으면 평생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결말, 그의 고독과 자책은 사랑보다 물질을 우선시한 자들에게 가장 값비싼 교훈이 됩니다. 선택에 대한 교훈에 이어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성의 독립과
내면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서연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고 유능했지만 사심 없는 사랑을 찾기 위해 그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 사서 고생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갈망과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물질적인 기반 위에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제적, 사상적 독립이 비극에 직면했을 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녀는 무너지거나 애원하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잘 살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다시 세울 충분한 능력과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사조 같은 부활은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조용히 쌓아온 노력, 학습, 그리고 자립의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코 자신의 행복 전부를 한 남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항상 지식을 쌓고 자신만의 일을 가지세요. 항상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독립하세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자신감을 얻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닥치고 배신을 당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처럼 스스로 극복하고 다시 빛을 찾을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교훈 중 하나는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모성애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극심한 배신에 직면했을 때 서연은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파멸시키는 지적인 복수였죠.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적들이 발 아래 무릎 꿇었을 때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작은 생명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를 주었습니다. 신성한 모성애가 증오심을 이긴 것입니다. 그녀는 복수가 순간적인 통쾌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영원히 과거와 부정적인 감정 속에 가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가 증오의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서연이 민준에게 베푼 용서는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용서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용서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한 것은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배짱이 담긴 관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증오심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지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잠재우고 우리가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 더 좋은 것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서연이 누린 가장 큰 행복은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때의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에 있어서의 현명함, 독립의 가치, 관용의 힘, 그리고 현대 여성의 배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우리를 아무리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을 잃지 않는 한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만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서연의 당찬 싱글맘 여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야기 속 어떤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나요?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더 나은, 더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과 이처럼 깊은 가치를 지닌 이야기들을 사랑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옆에 있는 작은 종 모양을 클릭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보세요.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저녁,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세상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에게 이혼은 단순히 남편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라 믿었던 가정마저 잃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의 상처를 딛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싱글맘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어둠과 눈물, 거절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처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친부모에게 마저 외면당했을 때, 한밤중에 아이를 안고 기댈 곳 하나 없이 집을 나섰을 때 그녀는 과연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바로 그 순간이 세상이 그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순간이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고 칠이 벗겨진 친정집에 낡은 철문을 들어섰습니다. 때는 푹푹 찌는 7월의 어느 오후였죠. 끼익 하고 경첩이 내는 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등골이 서늘할 만큼 낯설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인생의 첫 19년 동안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이 단층 집. 하지만 서울에서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돌아온 집은 모든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끼 낀 툇마루, 엄마가 장마를 앞두고 급히 심은 채소밭, 그리고 창문 앞에 덜렁거리며 매달린 낡은 햇빛 가리개까지도요. 저는 어깨에서 곤히 잠든 3살배기 딸 하은이를 익숙한 나무 침대에 눕혔습니다. 마음이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정원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나오시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오는 길에 힘들진 않았고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는 제 캐리어를 끌어주시며 아이 옷이 담긴 상자들과 기저귀 가방을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으로 부엌 한 구석에 비켜서셨죠. 저는 엄마가 이혼한 딸을 맞이할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곳 시골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여자가 이혼하는 것은 마치 뚜껑 열린 젓갈통과 같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냄새를 맡고는 흉을 보는 그런 곳이었죠. 저녁이 되자 매미 소리가 뜨겁게 달아오른 벽을 때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애써 한 숟갈 떠넘기려 했지만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반찬만 깨작거리며 제 눈을 피하셨죠. 엄마는 가끔 하은이에게 밥을 먹여주며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은이 밥 잘 먹고 튼튼해야지. 그래야 할머니가 다른 일도 하지. 저녁 식사 후 저는 아이를 씻기고 재운 뒤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했습니다. 휴대폰을 열자 SNS에 올린 이혼 소식에 온갖 호기심 어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옛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무슨 일이야? 라며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쉬는 시간에 나눌 자극적인 이야깃거리가 필요했을 뿐이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출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밤이면 아이를 안고 발코니에 나가 별을 보곤 했습니다. 저는 단란한 가정과 아이의 웃음소리만 있다면 그것이 소박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번화한 도시의 삶 속에서 우리 부부는 마치 선로를 이탈한 기차처럼 소리 없이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은이에게 죽을 끓여주려고 일찍 일어났지만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골집에서 엄마는 여전히 연탄을 쓰고 계셨죠. 저는
서툴게 연탄불을 피우려다 손을 떨었고 시커먼 연기가 눈에 들어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걸 보신 엄마가 끼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할게. 넌 올라가서 애나 봐.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엄마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입 하나가 늘고 동네의 수군거림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아버지가 낡은 오토바이로 저를 읍내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수출입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지만 이 작은 동네에서 필요한 인력은 잡화점 판매원, 마트 계산원 혹은 카페 서빙 직원이 전부였습니다. 전자제품 매장 관리자가 제 이력서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야근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저는 아이를 먹여 살릴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 좋다는 생각에 덜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쏟아졌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툇마루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들였고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은이가 문 안쪽에 서서 동그란 눈으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옷 다 젖었잖아. 저는 아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곳이 과연 우리 딸의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을까? 이튿날 밤 집은 일찍 불이 꺼졌습니다. 아직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골이라 전기가 불안정했죠. 한밤중 목이 말라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부모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속삭임이 나무 문틈으로 들려왔습니다. 돌아설까 망설이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길게 한숨 섞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쟨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남편이 그렇게 돈도 잘 버는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무슨 낯으로 친척들을 봐. 다들 우리 집만 보고 웃을 텐데. 아버지가 잠긴 목소리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막내 다음 달 학원비는 어디서 구한담. 전에는 사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끝났지. 엄마가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걔가 들고 온 통장 5천만 원도 금방 다 써버릴걸. 그거 아니었으면 돌아온 날 바로 내쫓았을 거야.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적어도 부모님만큼은 상처 입은 딸을 가엾게 여겨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이곳에 발붙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통장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나무 계단을 꽉 쥐었고 손톱이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가족이라는 잔치상에서 소외된 길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장에서 도마뱀이 혀를 차는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방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새근새근 숨을 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뺨을 대자 눈물이 베개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축축한 흙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5천만 원이 없었으면 내쫓았을 거야. 새벽 첫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 달기 오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가야 해. 여기에 머무는 건 부모님께 짐만 될 뿐이고 나는 수치심 속에 갇히게 될 거야. 저는 조용히 아이에게 얇은 외투를 입히고 작은 배낭에 아이 옷 몇 벌과 기저귀, 분유 한 통을 챙겼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메마르고 단호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아직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지만 낡은 경첩은 애써 차마도 익숙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보니 엄마는 긴 밤을 보내고
이제 막 잠이 드셨을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국도로 이어지는 흙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배낭과 작은 가방을 들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한때 안식처였으나 이제는 비좁은 새장이 되어버린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멀리서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랑 하은이는 괜찮을 거야.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에 안개가 내려앉은 붉은 흙길을 따라 아이를 데리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제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는 엄마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제 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슴에 더 꽉 끌어안으며 차가운 바람 속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하은이 부족하게 살게 하지 않을게. 누구도 널 상처 주게 두지 않을 거야. 국도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낡은 버스 정류장 옆에 멈춰 섰습니다. 시간표는 칠이 벗겨져 있었고 돌의자는 간밤의 비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가 살았던 그리고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남자의 아내였던 그 도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버스를 검색했습니다. 찾아갈 사람도 없었고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일했고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어쩌면 임시로 머물 곳을 찾고 청소든 서빙이든 아이 분유값만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버스는 아침 6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고 노인 몇 분과 젊은 대학생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께 잔돈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여정에는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먼지 낀 창밖으로 고향집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을 뿐입니다. 이혼 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습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때로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가정까지도 말이죠. 3시간 후 버스는 서울의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긴 시간 아이를 안고 있었더니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햇살이 눈부시고 무더웠습니다. 저는 카카오 택시를 불러 결혼 전 살았던 낡은 원룸촌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원룸은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끼고 양철 지붕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니니 왜 내를 안고 있어?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예요. 혹시 빈 방 있을까요? 다시 방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있긴 한데 복도맨 끝방이라 덥고 좁아. 한 달에 40만 원인데 그래도 괜찮으면 들어와.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날 오전에 바로 보증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고작 10제곱미터 남짓했고 삐걱거리는 선풍기와 누가 버리고 간 낡은 매트리스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깨끗이 닦고 짐을 한쪽 구석에 정리한 뒤 하은이를 눕혔습니다. 아이는 제 옷자락을 꼭 쥔 채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주저앉아 휴대폰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아는 번호는 많았지만 누구에게도 선뜻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게 살 때는 곁에 진심인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지금 전화했다가는 동정 섞인 무시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구인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시간제, 잡무, 아이, 돌보미. 제 눈은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청소 직원을 구하는 공고에 멈췄습니다. 하루 6시간,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수습 월급 150만 원. 저는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간단히 몇 가지를 묻더니 오후에 와서 일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옆방에 사는 이웃에게 시간당 5,000원을 주기로 하고 하은이를 맡겼습니다.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사는 마지막 학기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기, 순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바로 청소, 컵 닦기, 쓰레기 정리, 주방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쓰지 않아서 몇 시간 만에 온몸이 쑤셨지만 시계가 8시를 가리키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제게 5만 원이 든 봉투를 주며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제 시간에 오면 정식으로 채용할게요.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장에 들러 시금치 한 단, 달걀 몇 개, 그리고 하은이를 위한 미숫가루를 샀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4,8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지만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마지막 구명줄이었고 저는 악착같이 아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고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양철 지붕 위로 비치는 노란 가로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골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원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혼 3일째, 지낼 곳과 일자리를 구했다. 아이는 건강하고 나는 아직 숨쉬고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빗돌빗돌한 글씨였지만 그 한 줄이 제 정신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길고 고될 테지만 적어도 오늘은 하루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딸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시계가 5시를 가리킬 때 눈을 떴습니다. 축축한 원룸에는 아직 밤사이 맺힌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푹 꺼진 매트리스가 이제 막 시작된 고된 여정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품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에 작은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를 눕히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룸 복도는 조용했고 복도 끝에 사시는 할머니가 낙엽을 쓰는 빗자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공동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고 옆방 대학생에게 빌린 작은 전기 버너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절약과 계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크고 좋은 집도 매달 꼬박꼬박 돈을 주는 남편도 없었지만 길고 긴 침묵과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의 차가운 눈빛도 없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밥을 먹인 후 저는 오후 2시까지 카페에 가기 위해 다시 아이를 옆방에 맡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저는 아침 일거리를 더 찾아보려고 근처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가게를 돌아다닌 끝에 운 좋게도 아침에 주방 보조가 필요한 김밥집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월급은 80만 원이었지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쁘게 움직여야 했고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가할 때마다 무너진 결혼 생활과 엄마의 가시 돋친 말들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떠올랐습니다. 김밥집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사장님은 까다로웠지만 심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하은이를 챙긴 뒤 급히 시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김밥 재료 준비부터 설거지, 테이블 정리, 서빙까지 때로는 눈앞이 핑 돌고 팔다리가 쑤셨지만 첫날 일을 마치고 사장님에게서 3만 원을 받았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에는 김밥집에서,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두 곳을 계속 오갔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많이 걸어 발이 퉁퉁 부었고, 어떤 날은 원룸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질 것처럼 몸이 축났습니다. 그런데도 딸 하은이는 항상 목이 맬 만큼 믿음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색칠 공부책 사주면 안 돼? 제가 신발을 벗고 있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아이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응, 엄마가 약속할게. 이번 주 일요일에 몇천 원짜리 색칠 공부책 한 권. 하지만 한 푼 한 푼을 쪼개 써야 하는 제게는 그것도 큰 약속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하은이를 데리고 원룸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우리는 돌벤치에 앉아 방금 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카페에서 얻어온 이면지에 삐뚤빼뚤 그림을 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해님을 그렸다며 활짝 웃는 아이를 보니 제 마음도 이상하게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아, 너 맞니? 돌아보니 대학 시절 절친이자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동료였던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수수한 흰 셔츠 차림으로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해? 강남에서 남편이랑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혼했어, 오빠. 지금은 여기서 잠시 지내면서 일 구하고 있어. 지훈은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았고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미안해. 나는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이젠 익숙해. 저는 서둘러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훈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 회사에 다니며 이제는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제안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력서 보내줄래? 우리 팀에서 창고 관리 담당자를 뽑고 있거든. 주 5일 근무에 4대 보험도 되고 월급도 괜찮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 쉰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야. 넌 잘하잖아. 예전에 일 잘했던 거 기억나.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옛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 피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마주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구체적인 제안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저는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에서 옛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다시는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던져두었던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을 반듯하게 펴고 졸업 증명서를 꺼내 이력서를 수정했습니다. 지훈이 정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이혼안에 딸린 실업자가 아닌 제 능력을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껐을 때 딸아이가 몸을 뒤척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도 일하러 가? 응, 우리 딸 색연필 사주려면 일해야지. 그럼 내일 나랑 같이 해님 그려줄 거야? 어둠 속이라 아이는 볼 수 없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해님만 그리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이 두 손으로 다시 그려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얇은 이불 속에서 아직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묶은 뒤 책상에 앉아 새로운 이력서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지금의 힘겨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지훈이 소개해준 회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기대를 심어주기 싫었고 저 스스로도 합격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의 전업주부 생활은
저를 이상할 만큼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3분기 연속 우수사원이었는데 지금은 입사지원서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갓 졸업한 학생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옆방 대학생에게 하은이를 맡기러 갔을 때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면접 보러 가. 우리 딸 착하게 있으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올게. 아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무언가 큰일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하은이가 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소개해준 회사는 구로 공단에 있는 낡았지만 깨끗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긴장과 기대를 안고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40대쯤으로 보이는 마른 체형의 두꺼운 안경을 쓴 여성, 인사팀장인 수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서류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4년이나 쉬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그럼 이제 압박이 심한 환경에 다시 적응할 준비가 되셨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수진 팀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눈빛과는 달리 약간의 공감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이전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수습기간 월급은 220만 원이고 2달 뒤 평가를 통해 정식 계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야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실을 나와 복도에 한참 서서 이 갑작스러운 기쁜 소식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통장 잔고에 의지하지 않아도 컵을 닦거나 허둥지둥 서빙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저와 아이를 위한 보험도 생길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력한 싱글맘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한 여성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트에 들러 하은이에게 색칠 공부책과 작은 크레파스 한 상자를 사주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하자 아이는 둥지로 돌아온 아기 새처럼 달려와 저를 맞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사온 선물을 보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더니 제 목을 감싸 안고 뺨에 쪽하고 뽀뽀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이 그 짧은 순간 반짝이는 행복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직접 계란국과 시금치 무침을 만들었습니다. 옆방 대학생도 와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잠시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웃음이 가득한 밥상을 보며 저는 행복이란 것이 거창한 잔치상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 저는 지훈에게 전화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거의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격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축하해.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나중에 자리 잡으면 하은이 데리고 공원에 한번 가자. 내가 아직 그 녀석한테 아이스크림 빚진 게 있거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저는 새로 생긴 습관처럼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이혼 5일째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다. 희망이 생겼고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저는 수첩을 덮고 옆에서 곤히 잠든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 모녀를 상처 주게 두지 않을 거야. 밖에서는 바람이 골목의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전날 밤부터 이어진 은은한 긴장감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하은이는 낡은 시장에서 사준 바렌곰 인형을 꼭 껴안고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보니 밖으로 나가 새로운 장을 시작할 용기가 솟았습니다. 오늘은 4년 만에 사무실로 복귀하는 첫날입니다. 아내, 엄마, 전업주부의 역할 속에서 살아온 지난 4년, 저는 따뜻한 환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잘 적응해서 성실함으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옆방 대학생에게 맡겼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고 아이가 외로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7시 50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저를 훑어보며 지나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0대 후반의 낯선 여자가 정식 신입 교육도 없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했습니다. 인사팀장 수진 씨가 저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는 물류 창고 관리로 압박이 심하진 않지만 세심함이 요구되는 곳이었습니다. 제 업무는 입출고 현황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며 배송팀의 수치에 따라 송장을 출력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책상은 미영이라는 이름의 30대 여성 옆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딱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냉담함이었습니다. 내부 시스템이 익숙지 않아 제 작업 속도는 꽤 느렸습니다. 몇 번은 키를 잘못 눌러 데이터 시트가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영 씨가 곁눈질로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파일 입력 잘못됐네요. 다시 잘 봐요. 안 그러면 창고 아저씨들한테 한 소리 들을 테니까. 저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작업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날들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들고 휴게실 구석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무리지어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마치 학기 중에 전학 온 학생처럼 어색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방 대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은이 잠들었어요. 언니, 점심에 죽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꽤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떨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느려서 언제 익숙해지려고? 저는 화를 속으로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요. 여기선 누구도 계속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 일이 집에서 애 보는 것처럼 쉬운 줄 알아요. 그 말은 따귀를 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그저 옅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은 때로 8시간의 사무노동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요. 엄마, 아내라는 직업은 월급도, 휴가도, 병가도, 불평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겪어온 저는 누구의 이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었습니다. 퇴근 무렵 수진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해해요.
4년이나 쉬었으니 어쩔 수 없죠. 조급해하지 말아요. 필요하면 교육부서에서 다시 배워도 돼요. 아무도 막지 않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종일 압박감 속에서 받은 작은 호의가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초가 되어 원룸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손에는 삐뚤빼뚤한 그림이 가득한 색칠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그린 거야. 엄마 일하러 가는 모습이야. 흰 옷도 입었어. 저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엉망이고 비뚤어졌지만 제가 본 그림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그거 아니?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우리 둘 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다시 작은 일기장을 폈습니다. 이혼 8일째, 첫 출근. 피곤하고 서러웠고 비난도 들었다. 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수진 팀장님이 있고 집에서 기다리는 딸이 있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지나갔다. 내일은 조금 더 강해질 거야. 저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헛된 인내와 희생의 나날들을 떨쳐내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해방이 아니라 더 이상 환상도 기댈 사람도 없는 현실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출근 이틀째, 저는 경비 아저씨보다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싼 도시락이, 어깨에는 낡은 가방이, 그리고 머릿속에는 온갖 목표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을 빨리 배우자. 다시는 지적받지 말자. 누구도 나를 무시하게 두지 말자.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직업을 지켜내자. 회사는 8시가 지나면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미영 씨는 들어오자마자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일부러 무시하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입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전에 입고 보고서 하나를 끝내고 조심스럽게 출력해서 회계팀에 대조하러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미영 씨가 서류를 낚아채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품목 코드 잘못 적었잖아요. 이 로트 번호는 이전 입고분 거고 오늘은 신규 입고인데 옛날 코드를 쓰면 어떡해요. 저는 얼굴이 하얘져서 급히 데이터 시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기입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니었다면 창고 보고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미영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목소리는 어제보다 덜 날카로웠습니다. 조심 좀 해요. 여기선 누구도 계속 실수 고쳐줄 시간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아 데이터 한 줄 한 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한심해서였습니다. 한때는 전문적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초짜처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자존심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너는 이것보다 더 잘해야 해. 점심시간,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저는 작은 도시락통을 앞에 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삶은 달걀, 채소볶음, 그리고 두부조림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먹고 나서 덩그러니 앉아있기 싫어서였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 팀장님이 지나가다 제 책상 옆에 멈춰서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밥 사왔나 봐요? 저는 고개를 들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좀 아끼려고요. 다시 일 시작하니까 챙길 게 많네요. 수진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이해해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울 때 애가 열나서 약 사주려고 밥 굶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단정하고 강인해 보이는 여성이 저와 같은 날들을 겪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영혼 가장 깊은 곳, 두려움과 피로, 그리고 공감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 곳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는 자리를 떴고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저장하기 전에 3번씩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종이에 적어두었다가 한가할 때 미영 씨에게 묻거나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처음으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돈으로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이 먹여주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2발로 한 걸음씩 굳건히 서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방금 산 채소와 우유가 든 봉투를 든 채 버스 정류장에서 원룸촌까지 걸었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골목길은 질퍽거리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다 젖었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하은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젖었네. 내가 닦아줄게. 아이는 작은 수건으로 제 옷의 빗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순진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제 안의 모든 피로를 녹이는 불꽃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비 올 때 일하러 가지 마. 응, 엄마가 우산 챙길게. 엄마, 내일도 일하러 가. 응, 우리 딸. 엄마가 일해서 돈 모아서 우리 둘이 살 새 집 사야지. 큰 집, 발코니도 있는 집. 응, 꽃도 심을 수 있는 곳으로. 아이는 활짝 웃더니 문 앞에 2 사람이 서 있는 집을 색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1명과 아이 1명, 그리고 그 위에는 웃고 있는 해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어른에게 집은 평생 모아야 하는 사치품이지만 아이에게는 지분과 사랑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금자리라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늦은 밤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휴대폰으로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4,7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이 돈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만 생활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노트를 펴고 제가 저지른 실수들과 수정 방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기장을 꺼내 몇 줄을 썼습니다. 이혼 9일째, 피곤하고 비에 젖었고 품목 코드를 잘못 적었다. 하지만 여전히 설 자리가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며 낡은 크레파스로 꿈을 그리는 아이가 있다. 저는 축축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제가 어떻게 다시 직장 생활에 익숙해졌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이 지나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손떨림이 줄었고 서류를 처리할 때 머리도 더 빨리 돌아갔다는 것만 압니다. 여전히 실수를 하면 미영 씨에게 눈총을 받았지만 그녀는 차가운 말투는 여전해도 저와 대화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재고 확인 절차를 제대로 처리해서 부서 전체의 업무 시간을 절약해 주었을 때 그녀는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그 인정이 보너스보다 더 값졌습니다. 수진 팀장님도 창고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제 책상 옆을 지날 때마다 몇 마디 안부를 묻고 부드러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압박감은 없었지만 제가 이 조직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삶은 점차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점심 도시락을 싸고 하은이를 깨워 옆방에 맡겼습니다. 저녁에는 걸어서 퇴근하며 시장에 들러 간단한 장을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옆방 대학생이 바빠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부족한 업무는 집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신뢰를 지키고 이혼한 여성도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일요일 오전에 시간 괜찮아? 너랑 하은이 데리고 공원이라도 가서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아이를 돌보는 반복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지훈이 무슨 생각인지도 몰랐지만 공원에 가자는 말에 하은이의 눈이 무지개를 본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나 갈래. 아저씨랑 아이스크림 먹을래. 결국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친 싱글맘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 명의 여성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지훈은 골목 어귀에서 우리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했고 저를 동정하지도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로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지훈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는 색칠 공부, 밥 먹는 이야기, 엄마가 일하러 가는 이야기, 고민형 귀가 찢어진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기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순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누군가가 아무런 평가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산책한 후 지훈은 우리를 길가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가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지낼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더는 시골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거긴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지훈은 더 묻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우리 둘이 살 작은 아파트라도 얻으려고. 지금 원룸도 괜찮긴 한데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 하은이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해야지.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좋은 뜻으로 한 말인 줄 알았지만 마음 한편에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어 사는 것과 그 대가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너무 많은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하지만 난 괜찮아. 적어도 지금은 우리 둘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어. 지훈은 더 말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골목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잘 자라고 인사한 뒤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이름 모를 생각들이 피어올랐습니다. 지훈이 무슨 생각인지 어떤 희망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모든 것은 제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야 했습니다. 의지하지도 환상을 품지도 않으면서요. 그날 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하은이가 잠든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혼 12일째. 아이가 하루 종일 웃었고 나도 웃었다.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물었다. 처음으로 거절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불 속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든 딸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강하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너도 그럴 거야. 창밖으로 가로등이 양철 지붕 위로 옅은 노란 빛을 비췄습니다. 오늘 밤 저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옆방 대학생의 다급한 노크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막 아침을 먹이고 있는데 그녀가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언니, 저 오늘 졸업 논문 발표가 있어서 아기 못 봐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깜빡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직 반응도 하기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7시도 안 됐고 저는 8시까지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갈 수도 회사를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녀는 미안해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들어와 고민형을 안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는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엄마 일하러 가? 저는 주저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엄마랑 같이 가자. 대신 착하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해. 하은이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아이를 잠시 맡길 사람 하나 찾을 수 없다니. 정말이지 곁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홀로 선 것과 같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이에게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히고 우유를 한 잔 더 먹인 뒤 아이를 안고 버스에 탔습니다. 하은이는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과 색연필 몇 자루가 든 작은 배낭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기 전 저는 수진 팀장님께 미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데리고 와요. 나도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쉬어서 애 데리고 왔어요. 내 아들도 4살인데 둘이 같이 놀면 될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실에 올라가니 회의실 뒤편 휴게 공간에 수진 팀장님과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하은이를 보고 웃으며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사무실 방해되지 않게 여기서 둘이 놀게 해요. 저는 하은이를 데려가 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에게 소개했습니다. 두 아이는 놀랍게도 금방 친해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그림을 그리고 과자를 나눠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수진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애 있는 여자들은 다 그렇죠.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저는 코끝이 찡해지며 감사한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아이가 곁에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평소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모든 주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배운 대로 절차를 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될 무렵 미영 씨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지난달 출고 전표인데 품목 코드 잘못 기재된 것들이에요. 한번 보고 다시 해봐요. 나중에 손에 익으면 실수도 줄어들 거예요. 저는 조금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비꼬는 말도 찌푸린 미간도 평소에 쌀쌀맞은 눈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며칠간 지켜보면서 제가 정에 호소해서 일자리를 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잘하고 싶어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아이 딸린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충분히 노력하고 자존심을 지킨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다른 시선으로 봐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수진 팀장님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절친한 친구처럼 손을 잡고
여전히 제잘거렸습니다. 원룸 근처 어린이집에 애 보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수진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은 해봤는데 비용이 좀 부담돼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나도 예전엔 그랬으니까. 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보내는 게 좋아요. 환경도 좋고 엄마도 시간이 자유로워지니까요. 네, 이번 달 안에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요. 아이가 친구도 사귀고 네모난 방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내가 믿을 만한 곳 소개해 줄게요. 우리 아들 다니는 곳인데 선생님들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직장 동료가 모두 차갑고 이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진 팀장님처럼 몇 년 먼저 같은 길을 겪고 이해하며 가장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에게 저녁을 먹인 후 저는 꼼꼼하게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저축해 둔 돈에서 50만 원을 꺼내 다음 주 초에 하은이의 첫 달 원비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곰인형과 4개의 벽에만 갇혀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는 친구가 필요했고 글자를 배우고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나야 했습니다. 비록 엄마 곁에 남편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남들처럼 온전한 가정도 없었지만요. 늦은 밤 저는 다시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이혼 14일째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출근했다. 운이 좋았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지친 날들 속에서 드물게 따뜻한 시선도 받았다.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아이에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주어야 한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곤히 잠든 아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우리 딸 손해보게 하지 않을게. 엄마가 좀 더 힘들더라도 다 해줄게.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이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원룸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사립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건물이었고 벽은 옅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파란색 철문에는 귀여운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하은이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오늘부터 여기서 새 친구들 만나는 거야. 장난감도 엄청 많대. 엄마가 일찍 데리러 올게. 엄마,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지? 그 질문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하은이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약속해. 담임 선생님은 은영이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으로 아담한 체구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까지 나와 아이를 맞았습니다. 은영 선생님은 하은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반 새 친구구나.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금붕어 보여줄게. 하은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고는 선생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아이와 떨어지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저는 필요한 서류 몇 개를 복사하려고 공단 근처 인쇄소에 들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하은이 어린이집 보냈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짐작했어.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건 보통 큰 결심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거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은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저를 관찰하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많이 묻지도 제게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보냈어. 걱정되면서도 마음은 놓이네. 저녁에 시간 되면 하은이 줄 거 좀 사서 들를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요즘 지우는 자주 문자를 보내고 우리 모녀를 산책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옛 결혼 생활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친부모의 냉대로 소금까지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람을 잘못 믿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일단 하은이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교묘하게 거절했습니다. 지훈은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서두르지 않을게. 천천히 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그날 회사에서 저는 훨씬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걱정이 없으니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재고 정리를 끝내고 밀린 송장을 모두 오전에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미영 씨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 잘하네요. 짧은 네 단어였지만 제게는 지난 2주간 기다려온 군더더기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정시에 퇴근하고 서둘러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이터에서 다른 두 아이와 함께 장난감 자동차를 끌며 놀고 있는 하은이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오늘 나무 그렸어. 밥도 다 먹었어. 저는 웃으며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은영 선생님이 다가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이 아주 잘 지냈어요. 어머님. 처음에만 조금 울고 금방 적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낯가릴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면 금방 자신감을 찾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저 기댈 곳 조금, 믿어주는 눈빛 하나,